안녕하십니까. 국회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오늘로 완료됩니다. 물론 문제할 사항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활동 기한을 연장돼야 할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선거구 결정 문제가 정개특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당 주도부들이 만나 일괄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거구 결정과 관련하여 양당 지도부가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선거를 하려면 권력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입니다. 권력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여부가 먼저 결정돼야 선거구 결정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새누리당은 중앙선관위가 정치 개혁을 위해 제안한 권력별 비례대표제 여기상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선거구 획득과 관련해서 좋은 점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정서입니다. 좋은 점수를 늘리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배분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공급차에 대한 근대 결정을 지키려면 부정비 농어촌 지역 의석이 줄고 그만큼 수도권 지역 의석이 늘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 의석을 유지하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정치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권력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지역에서 줄어드는 지역구 의석을 권력별 비례대표 선출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별 비례대표제는 중앙선관위의 제안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배분을 2대1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의석 배분을 얼마든지 다르게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당은 새누리당이 권력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면 의석 배분의 협상을 통해서 유연하게 결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정치개혁의 뜻이 있다면 권력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제 대구조선 해양 폭포 조선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조선업계의 위기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3조 5천억 원의 부실이 드러난 대구조선 분함이가 현대조, 삼성중공업 등 세계 조선업 1, 3위의 기업들이 적자에 거듭이고 있습니다. 경영 실패가 하청 경제기업과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나타나지는 이명박 정부 이래 조선산업, 특히 해양 플레이트 산업에 대한 정책 실패와 각하산 경영진의 문책임과 부도덕성이 더 우려입니다. 그렇다고 미래의 성장 동력인 해양 플레이트 산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조선은 만할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기본 토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전 중국 경제 성장률이 5%대 미만으로 떨어지면 우리나라 통수율은 4%포인트 이상, 경제 성장률은 1%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경제 위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겹치며 이 문제는 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못합니다. 정부는 경제 이상 상황을 상정하고 방안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가계의 소비 능력을 키워주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정책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어서 이정골 본리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올해 편성된 특수활동비 규모가 8,810억 원입니다. 그중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4,782억 원. 국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회 전체 예산이 5천억이에요. 국회 전체 예산을 같은 규모의 액수를 국정원에서는 특수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편성된 정보활동과 상관없는 국정원장의 쌈짓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국민이 걱정하는 보안, 1급 비밀을 취급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들이 있어서 이에 관해서는 충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전액 특수활동비를 공개도 숨겨서 쓰겠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특수활동비가 정부 19개 부처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아시다시피 영수증도 없고 사용처도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으로 유용할 가능성도 큽니다. 국민의 혈세를 힘있는 기관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번 우리당은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당은 국회 예결위 산하에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갖은 핑계를 대면서 소위 설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이후 어느 언론에 국회 특수활동비를 거론했습니다. 우리 당이 제기하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위원회는 당연히 여야가 함께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난 5월 홍준표 경남지사 특수활동비를 생각에 썼다고 밝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3억 중에서 상당한 특수활동비를 모아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론이 불리해지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특수활동비를 전액 카드 결제로 제한해야 한다고 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겨우 3달 전에 국회 앞 국민 앞에서 한 제도 개선 약속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는지 해명이 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극구 반대하고 부인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져.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도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고 국민의 세금입니다.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세금이 줄여 세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 예산 편성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지출을 감시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당은 국회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포함합니다. 그 포함한 전 국민, 정부가 쓰고 있는 8,810억 원의 전체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편법과 특권을 옹호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이 특수활동비 공개에 이렇게 터무니없이 반대하지 말고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군사작전하듯이 임금 피크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직원의 연봉과 성과급, 기관장 자리 등이 걸려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강제적 도입은 불 뻔합니다. 노사합의만큼은 자유를 맡겨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국노총이 노사정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임금 피크제에 관해서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 재벌, 일부 공공기관에서 임금 피크제를 이미 실시했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임금이 절하됐을 뿐 새누리당이 지금 꼬수처럼 주장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결코 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새누리당의 해명이다. 임금 피크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주장은 모순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정책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네거티브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정책은 사회적 통합의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정책이고 최근에 정부 정책의 전부이자 끝일 수 있습니다. 빈곤을 강요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임금 피크제 방식으로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꼼수임이라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인식하게 됐습니다. 즉각 이를 중단할 시간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승용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내일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국민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생산적으로 경쟁하는 민생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달라졌다. 이제는 제1야당의 면모를 거쳐서 정권을 맡겨도 좋겠다라는 국민의 평가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시면서 야당도 무능하기는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북한 변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다시 치솟고 여야의 정당 지지도가 더블스코어 차이를 유지한다면 우리 당의 내년 총선 전망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 지도부부터 심기일전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더 이상 제1야당이 무기력하지 않다는 것을 실력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여당과 타협할 것은 타협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국민을 위해 지켜야 할 가치와 정책을 위해서는 제1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 힘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경 야독하듯이 낮에는 국회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저녁에는 당의 혁신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주국 야혁의 자세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병헌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대표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경제 기조를 전환하고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가계부채는 연일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천문학적인 1100조, 1200조 가계부채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그릇된 부동산 정책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우 위험한 가계부채의 현실에, 가계경제의 현실에 중국과 미국발 리스크는 세계 경제를 더욱더 어둡게 하고 있고 따라서 가계 경제가 더욱더 위기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여전히 무능과 무관심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등 내부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경제 운영의 기조의 대전환이 있어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거기에 신속한 호응은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번 어렵게 만들어진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는 두 가지 목표가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정례화된 만남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고령으로 이제 참으로 어려운 현실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례화하여서 남은 이산가족들이 상봉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그런 정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 하나는 규모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 중 최대 규모는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 남북이 합쳐서 1776명이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때의 기록을 이번에는 경신하기를 바랍니다. 2000명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의 이산가족 상봉을 목표로 협의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정례화된 만남의 첫 번째 시작, 그리고 사상 최대 규모의 상봉, 이 두 가지 목표가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신속한 호응의 결과로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이어서 오영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는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혈세를 쌍짓돈으로 사용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 눈먼 돈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당시 예전 야당 당대표 시절에는 국정원이 쓰는 예산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투명성을 최대한 강화해서 국회가 철저하게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가장 대표적인 관행과 제도 중에 하나인 이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당시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모두 이러한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무리 보안이 생명인 기관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특수활동비, 불투명하고 그 지출을 어떤 근거로도 확인하기 어려운 특수활동비를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야 공이 분담하고 동의했던 부분인 만큼 이제 와서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여론도 모아진 상황입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이 있다면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위를 합의해서 그 안에서 논의하고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적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즉각 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빈곤율 19.7%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8년째 1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은 3포 세대에서 5포 세대, 7포 세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절망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20대의 표를 얻겠다라고 하는 전략은 그야말로 후한무치 전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청년 세대는 3포, 5포를 넘어서 7포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내집, 대인관계, 이제는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7포 세대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2년간 3조 5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청년 실업률이 고공행진입니다. 참여정부 말에 7.2%였던 청년 실업률은 지금
10.2%까지 치솟았고, 청년 실업률이 높다고 하는 6.3%의 일본, 그리고 6.9%의 독일 등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총 실업률 3.9%의 2.5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입니다. 연령대 월 평균 임금을 봐도 지난 2년간 20대, 30대 월 평균 임금은 3.3%, 5.9%로 다른 연령대보다 임금 상승률이 낮습니다. 정규직 비중도 지금 20대, 30대는 마이너스 1.2%포인트, 그리고 0.8% 정도만 30대에서 증가하는 등 오히려 떨어지거나 굉장히 미미하게 지금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비율도 20대 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47.4%,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무장 해제 등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정책으로 가계부채는 이미 1,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청년들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나쁜 노동개혁을 밀어붙여서 서민과 근로자의 양보만을 강요하고 있고, 청년 실업 해소에는 먼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식 노동개혁은 노사 간의 취업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는 노동계약이고,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노동계약입니다.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정책 실패를 중장년층에게 떠넘겨서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창조하고 있지 않은 창조 경제에 매달려서 대기업의 신입 직원을 더 뽑으라고 하는 그런 식의 단기 처방으로는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에게 갖은 혜택을 주고 나머지 대부분의 서민이 희생을 감내하는 경제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온갖 특혜를 받고도 부를 독점하고 있는 재벌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청년 실업 해결도 노동개혁도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시에 표현의 자유 피해 신고센터 현판식이 진행됩니다. 표현의 자유 피해 신고센터는 제가 최고위원 출마 당시에 공약이기도 했습니다만은 프리덤 하우스에서 2011년 한국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완전 자유국가에서 지금 부분의 자유국가로 강등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 신고센터는 권력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수사받고 기소당하고 재판받는 억울한 국민과 공권력에 의해 자유로운 취재가 위축되었던 언론인들을 위해 법률 자문 변호사의 상담과 법률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역량을 축적해서 저희 당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확대를 넘어서서 다시 민주주의를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주미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임금 피크제가 실속 없이 소리만 요란합니다. 어제까지 전체 공공기관 316곳 중 한전 등 65곳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달 말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성과금은 물론 임금까지 삭감하겠다라는 엄포를 놓으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취업 규칙은 노동자의 생존 문제인 근로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놓은 것은 바로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노사 대등 결정의 근로기준법의 원칙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의 제1심호탄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무엇이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인가, 어떤 경우에 근로자들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가에 두 가지 흔들림 없는 준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 개인이나 일부에는 유리하나 전체적으로 불리한 경우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노총 일부만 테이블 위에 압박해서 임금 삭감이다, 아니면 해고다라는 갖은 협박 수단을 동원해서 강제로 테이블에 앉혀놓는 것에 설령 그들이 동의한다 한들 이것이 근로자 전체에 유리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일부를 끌어내서 재가를 물린다 한들 근로자 전체가 수긍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변경하려고 하는 조건이 기존의 조건과 상호 연계되어 있거나 대가관계에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흔들림 없이 판례는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도대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상상이 가지 않은 그런 발언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피크제는 결코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 아닙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임금 피크제를 일자리 정책으로 시행한 전례가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빈 껍데기뿐인 임금 피크제가 아니라 우리 새정치연합 사회경제정의 노동민주화 일자리 특위에서는 일자리 대개혁 실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근로자의 손목을 비틀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 지도층부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그런 방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내고 또 재벌 대기업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인 고용 창출과 또한 중소기업과의 성과 공유를 실천하도록 대안을 제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